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금요일 새벽부터 경남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경남을 찾아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이슈 대담에서도 직접 만나봅니다. 진주시가 450억 원을 투입하는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 연결 도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됐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가 빠졌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빚도 일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7시 반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4월 12조 2천억 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 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대로 약 20조 원대일 거로 보입니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은 민주당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채무를 적극 조정하겠다며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인구 소멸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거칠 거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지방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 화폐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조미령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싱싱한 제철 과일과 생선이 판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지나가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게 문을 아예 닫은 빈 점포도 눈에 띕니다. 매년 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살아날 길이 아마 제가 봐서는 진짜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좀 정부가 대책을 좀 세우든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약 20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남의 소상공인 수는 46만 1,000여 곳. 국민 개인당 지원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창원만 해도 상남이 가장 큰 상권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민생지원금이 풀려서 사실 그걸 소상인 가게에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럼 가게는 이제 그 분위기는 살아날 것이다. 특히 소비 쿠폰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 정부의 지역 화폐 추가 발행 계획과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배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비 지원으로 발행된 경남의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는 2022년 9,147억 원에서 2023년 8,661억 원, 지난해 7,3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될 것이며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24만 5천여 곳. 정부는 향후 인구 소멸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단체 등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의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책위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명 용지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30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외교무대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시바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이틀간 9개국 정상, UN 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 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객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취임 14일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에 주요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이란 이스라엘 분쟁 영향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병 등 6천 명 추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 국무부는 우려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쇼이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재건에 조만간 북한 병력이 파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병 규모는 지뢰 제거에 투입될 공병 1,000명과 시설 재건을 위한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 수준입니다. Такая братская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уководителю Ким Чен Ын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지난해 11,000명의 병력과 올해 초 3,000여 명의 추가 파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가속화하는 북러 군사 밀착에 한국과 미국은 나란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은 명백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국제사회의 러시아 압박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방 주요 7개국 G7 공동성명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견을 표명하며 서명을 거부해 최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성명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지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 오는 24일과 25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포함한 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가장 필수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와 후보자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하고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증인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도덕적인 그 의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맹목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비롯된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성매매 업소에 제공하고 돈을 받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들 사이에 공유된 연락처만 400만 개에 달합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광수대 경찰이라고 뜹니다.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앱을 통해 경찰 연락처를 공유한 겁니다.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 업주들이 사용한 이 앱에는 성매수자 등의 전화번호 400만 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를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겁니다. 성매매 업주가 전화번호와 특징, 성향 등 고객 인적 사항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앱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다른 업주들은 앱의 전화번호를 검색해 해당 번호를 쓰는 손님들의 특징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은 물론 이른바 진상 고객을 피하기 위해 월 이용료까지 내고 앱을 썼습니다. 앱에 가입한 성매매 업소 업주는 2,500여 명, 수집된 전화번호만 무려 400만 개에 달했습니다. 30대 총책 A씨는 해외에 머물던 2023년 중국인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이 앱을 성매매 사이트의 홍보에 업주들을 가입시키고 월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불과 2년 사이 46억 8천만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 주택과 시계, 그리고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와 앱 운영에 가담한 20대 실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23억 4천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최근 2돌 무렵의 아기가 30개가 넘는 이런 구슬 자석을 삼켜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호기심이나 실수로 아기가 삼킨 이물질,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23개월 된 아기의 뱃속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지름 5mm가량의 동그란 물체들이 팔찌 모양을 이루는가 하면 띠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아기가 삼킨 구슬 자석이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보호자는 아기가 손에 자석을 들고 킥킥거리자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자석들이 서로 들러붙어 장기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응급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자성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새끼리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기가 배가 아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폐혈증이나 이런. 아기 뱃속에선 장난감용 구슬 모양 자석 33개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14살 이하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킨 사고는 해마다 2,000건 안팎, 하루 평균 5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만 1살에서 3살 사이 영유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자석뿐 아니라 동전 모양 건전지나 작은 장난감은 삼키기 쉬운데 장기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도가 막힐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음식 이외에는 입으로 넣는 게 아니야 라는 교육적인 자극도 지속해서. 전문가들은 아기가 이물질을 삼킨 것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진주시가 공약 사업으로 450억 원을 들여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국도와 연결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이 일부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심사도 없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진주 역세권 일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사업. 하지만 4년 전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도 접속은 무산됐습니다. 진주시는 기존 1.1km 노선을 1.83km로 늘려 왕복 2차로 농어촌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사업 부지 위치가 바뀌면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자체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없이 기존 노선 심사로 가름했습니다. 사업비는 오로지 진주시 자체 예산 450억 원. 2.1차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업체와 계약하고 착공 서류를 받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돼도 재심사 대상이 되지만 서류상 공사 시작으로 이를 회피했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부터 1년이 미뤄지길래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그 해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해도 이렇게 오니까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망 확충은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정체 완화 효과 평가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변경된 노선의 평가는 생략됐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거기에 근거한 주민 여론과 혹은 의회와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꿔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의 신뢰를 좀 깎아먹는. 사업 추진에 이미 59억 원을 사용한 진주시. 진주시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타당성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함양군이 다음 달부터 함양에 주소를 둔 65살 이상 고령층과 18살 이하 청소년 어린이에게 버스 요금을 무료화합니다. 대상 인원은 18,000여 명으로 읍면사무소에서 군민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군내 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복주머니란과 기생꽃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주머니란은 초여름에 피는 난촉과 여러 해 살이 풀이며 기생꽃은 지리산 고산지대에 드물게 서식하는 야생화로 두 식물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레까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 대상 농가를 모집합니다. 지원금은 택배 한 건당 2,500원, 농가당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지난해까지 2,200여 농가가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이 전남 여수시와 내년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박람회에서 홍보관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 참가, 해저터널 개통에 맞춰 관광 코스 개발 등 공동 대응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사건을 선고해온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남을 찾아 강연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용과 자제라며 탄핵에 승복할 수 없는 이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종 판단의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영배 전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동에서 나고 자란 문 전 대행은 학창시절 은사에 대한 감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김장하 선생을 연결시켜준 스승이었습니다. 92세신데요. 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4월 18일 날 퇴임했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참 그 사랑이 끝이 없구나. 민생 회복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라며 사회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탄핵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 통합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관용과 자제라며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힘이 있어요. 다수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바로 그냥 표결해버리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경남교육청은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평생 평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문 전 대행을 통해 김장하 선생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강연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이슈 대담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퇴임 이후에 한 2달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무직자의 자유를 느낍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한 권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은 이미 원고 집필은 다 끝나신 상황인가요? 네, 원고는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 책을 만나보게. 금년 10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경남과도 인연이 상당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네, 하동군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진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창원에서 판사 생활 5년 했고요. 진주지원장 1년 했습니다. 네. 김장하 선생님과도 또 연관이 네. 또 있으시잖아요. 김장하 선생을 만난 곳도 진주입니다. 그래서 경남과는 진짜 태어나서부터 참 많은 인연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 과정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요 사건은 인용론, 기각론 두 가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비판하고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비판합니다. 그럼 그 다음 평의기일에 수정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여 차례 이상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수정본을 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부담감도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퇴임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 선고를 한다면 만장일치로 나가야 된다.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탄핵 심판 결정문 자체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결정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배포된 이북을 필사하는 챌린지까지 생겨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선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수정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 좀 쉽게 써야 된다는 그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쉽게 써야 한다라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 누구든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쉽게 써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결정문에 녹아난 거군요. 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제 뭐 헌법 관련 서적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헌법이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와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 결정문으로 그게 드러나니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시절 피고인들에게 책을 선물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서 혹은 지금 읽고 계신 책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나올 재판관님의 책도 또 기대해봐도 좋겠지요. 출판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다. 그런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퇴임 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계신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에 가느냐는 저희 뜻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도 중요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갈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모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제안이 들어온 곳이 네. 먼저 들어온 곳이 다른 지역이고 제가 또 그때 제안이 처음 들어오는 바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검토가 된 이후에 한 번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민생 회복, 국민 통합 이건 같은 겁니다. 민생을 회복하려면 사회 통합을 해야 되고 사회 통합을 하려면 민생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좋은 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수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의 무역 수지가 3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수출액은 40억 3,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3%, 올해 수출 누계액은 지난해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무기류가 538.1%, 선박이 71.5%, 승용차가 8.4% 증가하며 경남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나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사내협력업체협의회와 상여금 50% 인상과 산업재해 은폐 금지 등을 담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내일 사측과 최종 합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9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영수 조선하청 지회장도 내일 농성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의회 장병국 의원은 본 예산 결산 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자금 배정 계획과 실제 집행의 편차가 심각해 경상남도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월 평균 잔액이 269억 원인데도 5,600만 원만 4차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특별회계 자금 운영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시가 안동지구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에 완공 예정인 안동 빗물펌프장을 이달 말부터 조기 가동합니다. 공장이 밀집한 안동지구는 2016년 태풍 차바 때 큰 침수 피해를 입었고 장마철마다 침수가 반복돼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에 있는 사천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서 항우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우연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천이라는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업무 효율을 낮추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처로 승격시키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 인근의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창원시 신촌동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절삭 기계를 이용해 발전소용 철제봉을 깎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반려견에 장난감 총을 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 장난감 총 수백 발을 쏴 한 마리를 죽게 하고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 신분인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군부대로 넘기는 한편 다른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남도 금요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첫 장맛비지만 일부 지역에선 국지성 폭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과 전북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제주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드는 겁니다. 평년보다 엿새가량 이릅니다. 비는 모레인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8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 최대 40mm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엔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강 하류 등 접경 지역에선 강이나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요일부턴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가며 다음 주 초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남부지방의 장마 소식에 올해는 비 피해가 없을지 벌써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치단체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즉 방제 성능 목표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빗물 처리 시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휘지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집중호우 때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2년 뒤 태풍 흰남노 때는 만조 시간대 비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파트 엘베부터 해갖고 지하까지 물이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기존 방제 시설로는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자 부산시가 2023년 3월 방제 성능 목표를 높였습니다. 지역 내 방제 시설로 처리 가능한 빗물의 양을 시간당 105mm에서 114mm로 늘린 것. 80년 빈도 수준의 강우량을 견디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방제 성능 목표가 기존 방제 시설이 아닌 공표 이후 새로 짓는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것. 게다가 부산에는 2023년 이후 만든 배수 펌프장이나 우수 저류 시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목표일 뿐 대부분 기존 50년 빈도 이하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사실상 손을 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거는 이 기준에 맞춰서. 온천천 지하 40m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 터널. 사실상 이 시설이 새로운 방제 성능 목표 80년 빈도 수준의 폭우를 견딜 첫 시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빗물 터널은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에서 시간당 112mm의 비가 관측되는 등 부산시 방제 성능 목표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지는 상황. 기후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부산시의 빗물 처리 능력은 제자리 걸음, 방제 성능 향상은 더디기만 합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가장 심각했고 여자 청소년보단 남자 청소년이 많았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청소년이 21만 3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중1, 고1 등 전국 청소년 123만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22만 1천여 명보다는 7,700여 명 줄었지만 5명 중 1명꼴로 과의존 위험군인 셈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중복 위험군은 7만 8천여 명입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 사용자군과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주의 사용자군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8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7만여 명, 초등학생은 5만 7천여 명이 각각 위험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남자 청소년이 11만 6천여 명으로 여자 청소년 9만 6천여 명보다 과의존 위험군이 많았습니다. 보호자 관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초등학교 1학년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은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줄어든 1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대상 가족 치유 캠프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아직 달력은 6월이지만 한여름처럼 날이 무덥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가오면서 내일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경남은 금요일 새벽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0도, 함안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밀양이 32도로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거창이 1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31도, 함양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당분간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화폐, 경남사랑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론과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이 숨 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